안녕하세요. 축진망입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맨시티 상대로 4대2로 대승을 거두면서 챔피언스 리그 토너먼트 라운드 진출 희망을 살렸는데요. 과연 경기는 어땠는지, 파리는 맨시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홈팀 파리의 선발 라인업입니다. 파리는 4-3-3 정도의 형태로 나왔고요. 이강인은 지금 표시된 위치가 아니라 가운데서 가짜 9번처럼 사용되었습니다. 맨시티는 4-1-4-1 정도의 포메이션으로 나왔고요. 우풀백에는 마테우스 누네스, 그리고 중원에는 실바, 코바치치, 더브라이너, 이렇게 3명의 30대 미드필더를 사용하면서 오늘 경기를 준비했던 맨시티입니다. 오늘 경기는 이강인의 제로톱 활용이 눈에 띄었던 경기인데요. 이강인은 피지컬 때문에 센터백들과 맞댈 수는 없었고요.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서 공을 받아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강인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숫자가 하나 늘어나기 때문에 파리한텐 좋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요. 이강인이 리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측면으로 공이 나가더라도 박스 안에 공을 받아줄 선수가 없으면서 크로스가 올라가더라도 맨시티 선수들만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전반전에는 파리가 미드필더에서 이겨서 올라가는 것까지는 잘했지만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해결이 쉽지 않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강인이 내려왔을 때는 파비안 루이스 같은 키 큰 선수가 가운데 쪽으로 올라가주면서 박스 침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유기적인 장면들이 많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 경기 전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파리가 맨시티를 점유율로 앞섰다는 건데요. 이게 맨시티한테는 되게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맨시티는 공을 많이 만지면서 지공으로 상대방을 뚫어낼 때 강점이 있는 선수 구성인데 맨시티 선수들이 공을 못 만지게 하면 그 강점이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파리는 소유하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식으로 짧은 패스로 빠져나가면서 U자로 계속해서 좌우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건 파리가 내려앉은 상대 수비를 깰 때 리그에서도 많이 하는 방식이고요. 맨시티 선수들도 공을 돌리는 건 잘하지만 자기들이 이렇게 뺐는데 장점이 있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파리의 이런 짧은 패스로 돌리는 것을 차단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또 파리 선수들의 개인 능력도 워낙 좋아서 탈압박도 잘 됐습니다. 또 두 번째는 파리가 긴 거리의 전환 패스를 되게 잘했어요. 후방 라인의 선수들도 그렇고 미드필더도 비티냐, 네베스 이런 선수들도 전환킥이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우로 크게 휘둘러주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전반전의 점유율은 파리가 64, 맨시티가 36이었거든요. 이 정도로 파리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운영이 탁월했죠. 그럼 맨시티는 가만히 있었냐? 그건 아니죠. 파리가 라인을 올리면서 생기는 뒷공간을 한 방의 패스로 노렸던 적이 많습니다. 지금 더브라이너가 아래쪽으로 공을 받아주는 모션을 취하다가 자기 뒤쪽에 마르키뉴스가 따라오는 걸 보고 바로 방향을 돌려서 뒷공간을 공략합니다. 그리고 디아스가 더브라이너가 뛰는 움직임에 맞춰서 정확한 롱패스를 배달해주고요. 여기서 더브라이너의 유효 슈팅까지 나오긴 합니다. 그리고 전반전에 이런 공격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맨시티의 센터백들이 탈압박이 됐다는 게 가장 크고요. 지금 장면도 아칸지가 공간 쪽으로 뛰는 홀란드에게 좋은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0대0으로 후반전으로 진입하게 되는데요. 후반전에 양팀 감독들은 시작하자마자 교체 카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늘 경기는 비가 와서 양팀 다 체력 소모가 조금 더 빠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전반전과 아예 다른 양상으로 게임이 진행됩니다. 파리는 후반이 시작하자마자 이강인 대신에 덴벨레를 투입하고 듀엘을 가운데로 옮기면서 양쪽 윙어를 바르콜라, 덴벨레, 발빠른 선수들로 바꿉니다. 그러면서 전반보다 더 높은 강도의 압박을 수행하고요. 양팀의 경기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소유하는 게임이 아니라 누가 역습을 잘하나 싸움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양상의 게임은 체력이 많이 소모될 수밖에 없고요. 비가 오니까 그 체력의 소모는 더더욱 가속화됩니다. 맨시티는 전반 끝나자마자 2장의 교체 카드를 가져갑니다. 과르디올라 감독답지 않은 빠른 교체 카드 사용이었고요. 센터백 디아스가 빠지면서 리코 루이스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코 루이스는 좌측 풀백으로 바뀌고요. 왼쪽 윙어를 사비뉴에서 그릴리시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펩의 교체는 효과를 보는데요. 사실 아칸지의 이 불규칙한 전진이 상대방을 많이 힘들게 했고요. 아칸지가 깊은 지역에서 컷백, 여기서 세컨볼이 튀어나오는데 그릴리시가 잘 마무리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펩의 용병술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이 골 이후에 맨시티는 한 골을 더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가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맨시티의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이렇게 2대0인 상황에서 맨시티가 일반적인 수비 상황을 만나고 있는데요.
파비안 루이스가 바르콜라 쪽으로 내줄 때 마테우스가 압박하려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압박 판단이 되게 리스크가 있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한 번에 뚫리면 뒷공간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마테우스는 여기서 출발했다 하면 무조건 수비를 성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바르콜라가 마테우스가 다리를 벌린 그 사이로 공을 넣고 전진합니다. 여기서 막지 못했을 때는 뒤쪽에 아주 넓은 공간이 생기죠. 마테우스가 풀백 역할은 많이 하지 않다 보니까 자신이 최후방이라는 것을 순간적으로 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적고 위험 요소는 많은 상황이었거든요. 사실 공격수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더라도 도전해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마테우스는 수비수죠.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적다면 도전하지 않고 안전한 선택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수비수의 마인드라고 생각하고 마테우스는 미드필더기 때문에 이런 수비에는 익숙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공을 바르콜라가 컷백하면서 추격골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이 골 이후에 파리의 죽음의 압박이 시작되고 거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선수는 네베스였습니다. 네베스가 코바치치를 압박해서 공을 뺏어내고요. 이 공을 측면 쪽 두에에게까지 연결합니다. 그리고 두에의 슈팅 마무리, 이 공은 골대를 맞으면서 떨어지고요. 여기서 바르콜라가 세컨볼을 잘 마무리하면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경기는 2대2가 되고 여기서부터 파리는 또 한 번 피치를 올립니다. 2대2 상황에서 엘리케 감독은 에메리와 하무스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점에 양팀 중원의 나이 차이가 상당히 벌어지는데요. 파리의 중원 3명, 24살, 20살, 18살. 시티의 중원 3명, 33살, 30살, 30살. 시티는 막내가 30살입니다. 게다가 오늘 경기 비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체력 감소가 어느 쪽이 훨씬 더 빠를까요? 당연히 시티 쪽이고요. 파리는 이 약점을 지독하게 노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중원에서 3대3, 4대4 압박 싸움에서는 파리가 거의 승리했고요. 여기서는 주앙 네베스가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압박 싸움에서 지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파리가 공 뺏은 다음에 전반전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속도를 올려서 계속 역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맨시티 선수들도 수비 진영 복귀하기 위해서 뛰어야겠죠. 30대로 구성된 미드필더가 이렇게 리커버리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해서 스노우볼이 굴러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중 가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런 평범한 수비 상황에서 맨시티가 한 번이라도 백패스를 하면 파리는 적진으로 돌진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는 파리 선수들한테 선택권이 있는 거거든요. 맨시티가 뒤로 백패스를 했을 때 그냥 자리만 유지할지 아니면 달려들어서 적극적인 압박을 할지. 근데 파리는 적극적인 압박을 하는 걸 선택했고 그 에너지를 맨시티가 도통 이겨내질 못하니까 이렇게 골키퍼한테까지 공이 돌아가게 되죠. 맨시티가 잘하는 게 상대를 지공으로 눌러놓고 거기서 상대 수비 진영 쪼개가지고 하프 스페이스 노리고 컷백하면서 그렇게 해서 골을 넣는 팀인데 위쪽에서 공을 소유를 못하니까 맨시티의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되게 상징적인 장면도 나왔어요. 파리의 전방 압박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맨시티가 골킥이나 뒤쪽에서 프리킥이 생기면 뒤에서 패스로 돌려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앞쪽에다 롱킥을 하거든요. 그만큼 파리의 에너지가 되게 좋았다는 거고 맨시티는 이겨내지 못했다는 그런 걸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파리가 프리킥을 얻게 되고요. 여기서 프리킥 준비할 때 보시면 저 본대에 키 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맨시티 선수들은 다 본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앙 네베스가 저기서 혼자 손들고 있죠. 네베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맨시티가 견제를 안 했던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수비 집중력이 흔들려서 미처 보지 못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티냐는 네베스를 인지했고요. 크로스가 바운드 되면서 딱 네베스 앞으로 떨어졌고 네베스가 이 공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면서 기어코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파리는 추가골을 넣으면서 4대2로 승리하게 됩니다. 일단 맨시티는 전반전 끝나고 후벤 디아스의 몸 상태 때문에 수비의 핵심인 디아스를 뺀 게 좀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요. 또 맨시티가 요즘 또 승리를 쌓고 있긴 하지만 작년에 한참 안 좋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 지는 패턴이 중원의 기동력이 딸려서 중원 싸움에서 다 지고 역습당해서 먹힐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오늘 그런 패턴이 약간 반복됐던 경기 같습니다.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시티 중원과 파리 중원의 나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났고요. 또 맨시티는 더브라이너를 빼더라도 균도안이 들어오면서 교체 카드 역시 에너지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맨시티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맨시티가 잘할 수 없는 그런 게임 양상으로 끌고 갔던 것 같고 또 이 압박도 선택이거든요.
내가 여기서 압박을 계속 진행할지, 뭐 90분 때까지 할지, 이런 것들도 다 선택인데 끝까지 압박 강도를 유지한 거. 그게 매우 좋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우리 선수단의 장점과 상대 선수단의 단점을 확실히 파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는 주앙 네베스 진짜 미친 개 같았습니다. 욕 아니고요. 허리도 두껍고 몸도 딱 두꺼워가지고 몸싸움도 잘 안 밀리고 코어 힘이 좋기 때문에 키가 작아도 계속해서 밀어붙이더라고요. 또 역습당할 때 수비 복귀하는 속도도 빠르고 우리 팀이 압박할 때도 꼭 그 상황에 껴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결승골까지 넣었죠. 공수 양면에서 엄청나게 좋은 선수라고 느껴졌고요. 이 선수의 나이가 아직 20살이라는 거, 그게 더 무서운 부분 같습니다. 파리가 꺼져가던 챔스 토너먼트의 불꽃을 이번 경기 승리로 인해서 다시 살렸고요. 맨시티도 토너먼트 라운드에 탈락한 건 아닙니다. 아직 한 경기 남았기 때문에 남은 한 경기에서 꼭 승리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파리와 맨시티는 토너먼트 라운드로 진출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